예, 바로 봄이 성큼 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문화부에 얘기해가지고 여기다 눈을 날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봄 때 한번 다시 하면 벚꽃을 어디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여러분 충전이 되신 것 같으십니다. 맞습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순서는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 개발 회사인 넥서스 커뮤니티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소개 앞서서 교수님 선정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서스 커뮤니티는 IT 기업으로 20년 이상 있었던 중소기업인데요. 이 지금 나오실 양지연 대표께서는 그 청년 이후에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시면서 연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되시고 시민 연극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변화를 체험하신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에 그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고 기업의 신제품 발표에서 뮤지컬을 뭐 쓴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 극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문화예술 활동들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좀 더 회사 내 그 앞으로의 미래 방향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 방향에 연결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술을 기반으로 한 경영을 하시는 어떤 모델이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모셔서 그런 본인의 변화와 하셨던 일들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기업 내 극장이라는 어떤 자원을 활용하고 계시는 바로 다름 아닌 문화 경영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양재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멋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넥서스 커뮤니티의 양재현 안토니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기업 내부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환경영화제도 기획하셨고요. 또 조직들의 그 일련 과정, 영화 기획제를 위한 어떤 일련 과정을 또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영화 방식을 기업 경영에 접목하게 된 배경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넥서스 커뮤니티에는 더 로드라는 그런 극장이 있습니다. 처음 그 더 로드라는 극장을 만들고자 했었을 때 넥서스인들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그 커뮤니케이션의 장 그리고 기업 외부와 소통과 공감 그리고 사회 환원의 그런 취지에서 극장을 만들었는데 한 3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그 극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많은 기자들이 넥서스에는 극장이 있습니다 했었을 때 저희는 극장이라고 부르기에는 한 2% 정도 모자라는 그런 부족함이 항상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의 취지인 극장을 극장으로 만들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더 로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우리 극장에서 한번 영화를 상영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됐고요. 그때 제가 전수환 교수님을 만났고 아르꼬미 전수환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 회사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생각이 정말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서의 현실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ABCD라는 타스크포스 팀의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안토니오고 제 앞줄에 있는데 보니, 크리스티나, 데이나라는 ABCD의 첫 자를 가진 4명이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축 중에 하나인 환경 에너지 개발하는 사업과 비슷한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상영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환경 영화를 통해서 우리 넥서스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에너지 쪽의 기술과 이러한 제품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서로 스스로 알게 되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외부인들과 함께 이 환경 영화를 봤었을 때 그 영화를 함께 봄으로써 우리의 환경과 관련된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련돼서 영화를 상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영을 하다 보니 이 영화라는 예술 장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정말 효과적인 장르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 ABCD 팀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이 모든 과정들을 직접 영화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저희 환경영화 레파토리에다가 참여시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이런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처음에 기대하셨던 예술을 통한 어떤 변화를 좀 실감하셨는지
또는 영화 방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조직에 미친 영향,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끼친 영향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 먼저 ABCD 프로젝트 팀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 환경 영화라는 게 IT 회사에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어려웠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365일 정말 바쁘다라는 존재 속에 있는 이 IT 기업의 동료들과 협업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좌절들이 있었고 그 좌절들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대로 담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났었어요. 저희가 애당초에 이 영화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자 했냐 그러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에너지 쪽의 프로젝트의 제품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서로 공감을 갖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영화 제작이었는데 이 영화 속에는 우리 회사 속에 있는 무관심과 굉장히 소통의 벽에 부딪혀 있는 그러한 실체들이 굉장히 많이 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애당초 제 예상을 벗어나는 사장님 피곤해요라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아마 그 한예종 출신인 윤영빈 감독의 아주 독창적인 제작 방식과 아마 편집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편집된 이 영화를 보고 전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숨어서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직원들과 같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제가 본 게 있어요. 어떤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직원들이 보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로서의 회사에 대한 내가 보는 그런 이미지와 직원들이 삶의 터전으로서 살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변화는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공동체 속에 자신의 모습과 동료의 모습 그리고 공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 그 어떤 기업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꼭 예술적인 방법만 써야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술가인데 기업에 취직하는 순간 기업의 어떤 목표와 어떤 생존의 장으로서의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자기 표현들을 내려놓고 회사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영업이면 영업, 관리면 관리, 기타 뭐 여러 마케팅 이런 쪽에 똑같은 가면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인들은 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생산의 장에서 창조의 장으로 바뀌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꾸로 직원들한테 그 가면을 벗어놓고 원래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여러 가지 잠재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이 예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안에 잠재하고 있는 그 예술을 이끌어내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그 기업 출신의 지원자로 해서 현재 한예종 전문사 과정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타의 다른 기업들 이렇게 똑같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기업들이 모두 한예종에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른 기업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작년에 한예종에 입학을 해서 1년 동안을 시간을 보냈는데 이 1년 동안은 저에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제가 한예종에서 예술 경영을 1년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뭐냐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성공 확신과 거기에 대한 가장 훌륭한 도구가 문화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예종은 저에게 지식을 줬고 아르콘 프로젝트는 저에게 경험을 줬습니다. 이렇듯이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예술 경영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에 투자를 하시고 또 아르콘과 같은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얻으시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넥서스 커뮤니티의 예술적 기법을 통한 무궁한 발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들 보일러와 가스레인지로 유명하시죠. 바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린나이 코리아 사례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마찬가지 전수환 교수님께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린나이는 제가 진짜 3고 촬영한 거예요. 한 2년에 걸쳐서요. 진짜 꼭 모시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문화예술의 특히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조직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하시고 그걸 정말 지속적으로 지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갖다가 내 외부의 사회공헌, 내부 조직원들의 학습까지 다 하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뭔가 억지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생적인 기업들이 있다는 걸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셨는데 오늘 또 나와주셨군요. 근데 교수님 소개 좀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난 연말에 그 린나이 코리아 종무식에 다녀오시고 나서요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셨는데 그 같이 공유 좀 해주시죠. 여기 한예종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무슨 식대 연주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 제가 갔던 종무식이 그 공장에서 하는 종무식이었는데 정말 연주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서 이런 일상적으로 이런 수준의 퀄리티 예술을 들을 수 있다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오셨는데 그 지금 현장에 계신 그 린나이 아티스트들께서 오셔가지고 좀 이따 연주도 들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감동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순서에서 린나이 코리아 연주까지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꼭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린나이 코리아의 오케스트라 사무국에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고석구 수석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석구 부장님께 먼저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는 그 1974년에 설립돼서 그 가스 기기를 만들고 있는 아마 가정에 가스 렌지, 가스 보일러 전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저도 린나이입니다. 그러십니까? 가스 기기를 만드는 린나이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저희 그 창업주께서 1979년도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 저희는 아시다시피 가스 기기를 만들면 철판을 가져다가 프레스로 절단을 해서 전부 조립을 하는 기계 이런 조립 그 제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그런 과정 공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사원들한테 어떻게 정서적으로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창업주께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사원들한테 정서 함양을 해주면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는 5인조 동호회로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가 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 회사 발전도 이루면서 86년에 그 저희 오케스트라의 전체적인 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 하에서 86년에 그 창단이 되어서 금년도로 27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아까 잠깐 서울시청광장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로 예를 들어서 음성 꽃동네라든가 또 해외 파병으로 나가는 군장명을 위문하는 위문 공연 등 각종 약 1년에 40회 정도 초청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문 시향 연주단과 다 비교해서 버금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부장님 기업에서 린나이 코리아는 기업에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지원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좀 있을까요?
저희 그 단원들은 물론 이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전부 그 과정 중에 약 한 3분의 1은 그 전문 과정을 거쳐서 유학까지 다녀온 아티스트를 그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 우리 그 단원들은 군악대 출신이라든가 음악을 전문한 그 단원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저희 다른 그 일부 그 그룹, 다른 회사를 지칭하면 안 됩니다만, 타사 같은 경우 아티스트를 그 개런티를 주고 연주를 하는 그런 그 단체들은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순수하게 그 정식 저 회사 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사무직에도 있고, 그 일부는 현장에서 그 근무도 하고, 오늘 저희가 그 공간상 그 금관 오중주만 왔습니다만, 우리 그 연주 단원 중에는 그 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제 사무직도 있고, 저희 4명의 연주 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그 연주를 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저희 회사를 입사를 해서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입니다. 아, 예. 저도 예술전공자 입장에서 그 기업의 오케스트라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 보여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지금 린나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기업 조직 내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직접 구축을 해서 뭔가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케스트라 단원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년에 40회 정도 공연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사원들한테는 일종의 자긍심이죠. 우리 회사가 외부에 나가서 우리 그 단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들이죠. 동료들이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고, 그런 부분들의 자긍심적인 그 측면이 있고, 또 우리 그 연주 단원들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끼에 보면 그 혼을 담아서 연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연주를 끝나고 나면 그냥 감흥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하는 직장에서 그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공헌 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기업의 창의학습뿐만이 아니고 이게 사회공헌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 2012년 아르꼼과 함께 사업 협력을 하시면서 좀 기대하거나 바라셨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희도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내에서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꼭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 매출은 약 한 3천억 정도는 중견 기업이고, 직원들은 대략 한 1,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중에 오케스트라 단원이 4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 외에도 그 색소폰 동호회라든지 뭐 플룻 동호회라든지 여러 그 동호회들이 있었지만, 그 동호회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우리 아르꼼 그 정 교수님을 통해서 그 사내에 있는 동호회들을 우리 그 전문 연주 그 단원들이 지도를 하면 한결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하지 않을까,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저도 그렇게 그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 오케스트라도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께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최근에 교수님, 그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프로그램 통해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요. 그 직장에 있는 조직원들이라든가 뭐 직장인들 또는 뭐 일반 청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스포츠에 대한 실업팀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많아도 예술 조직을 그렇게 조직원으로 후원하는 조직은 거의 없거든요. 린나이 경우가 정말 특이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린나이의 그 사례를 통해서 기업에서 얼만큼 이거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지금부터 만들면 30년을 하기에 너무나 오래 걸렸을 텐데 그걸 미리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고석구 수석부장님과 또 전수환 교수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개 기업의 사례에 대한 소개를 전부 마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앞으로 해당 기업이라든가 저희 아르꼼 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지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이어서 저희가 사례 발표가 마치고 예술 경영 전망에 대한 토론을 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전문가 4분을 좀 잠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그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린나의 팝스 오케스트라에 대한 소개를 듣고 연주를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에 지금 드럼 세트와 함께 색소폰 5중주가 연주될 예정입니다. 연주해 주실 단원분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토 색스폰의 조립팀의 송세희님, 그리고 박문경님, 그리고 테너 색스폰의 총무팀의 김재영님, 그리고 바리톤 색스폰의 조립팀의 전형재님, 그리고 세트 드럼에는 SI팀의 김종현님 모시겠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토론자분들은 단상으로 모실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린나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연주가 더욱더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상의 예술을 결합하고자 했던 어떤 아르꼼의 사업 방향과도 아주 잘 맞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4분을 모셨는데요. 방금 전에 4개의 기업 사례를 여러분들 대표님과 기업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창의학습과 사회공헌의 어떤 통합적인 모델을 좀 보실 수 있었다면요. 이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예술 기반 경영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부터 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경희사이버대학에서 문화예술경영학과 강윤주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연우시의 김의연 대표님, 그리고 평택대 선하연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장대철 교수님 자리에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윤주 교수님부터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예, 강윤주 교수님께서는요, 기업 창의학습 지원 사업 연계 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그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예술과 창조경영이라는 과목을 좀 운영하셨는데요. 그 강의 운영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현장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좋은 프로그램, 아르코브에서 진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팜플렛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민대하고 한예종에서도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아르콤 프로젝트를 알리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버대학교는 굉장히 학생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 700명 학생 중에 저희가 처음에 문화예술과 창조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었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수강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넘는 학생들이 강의를 들은 거라서 이게 전수환 교수님께서 그 장명을 해주셨는데 이 장명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었고 그 끝날 때까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봤던 것이 이 강의가 왜 너희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느냐라고 물으면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과의 학생들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사실 아시겠지만 뭐 요새 예술인 복지법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 말하자면 좌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이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대철 교수님께서도 그 강의 중에 한 강을 맡으셔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해외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런 마켓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선정이 된 사람이 특정 기업을 위한 창조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정말 문화예술한테 그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더 적극적으로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심지어 그런 이 창조경영 관련된 스터디 그룹까지 만들어져서 해외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실제로 지금 연극 현장이나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기업에 제안서를 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저희가 13주차, 13주차 동안 배웠던 창조 경영적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실제로 문화예술인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실험 같은 것도 해본 걸로 봐서 정말로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기업의 예술 경영 분야가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분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좀 보실지요? 저희 강의 마지막에 이제 전수환 교수님을 오셔서 또 이걸 정리하는 어떤 모임을 가졌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CEO의 어떤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아까 넥서스 커뮤니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뭐라 그러셨죠? 아까 피곤해요였나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13주차에 걸쳐서 그 강의들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다 촬영하는 외부인의 모습으로서 조감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직원들이 정말 피곤하다고 느끼면 그 프로그램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 설득의 과정, 소통의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하나의 새로운 문화예술계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확신과 가능성에 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김의원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김의원 대표님께서 현재 연우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연우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아르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퍼포먼스 전문교육기관 연우시 대표 김의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우시는 무용, 댄스, 뮤지컬, 연극, 난타, 마임, 합창, 요가 등의 공연 예술 장르를 활용해서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8월에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 4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앞서 제가 여기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여기 계신 다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 현재 공연 예술인들이 충분히 기업 교육에 대한 마인드랑 경영을 이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기업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 저희는 좀 어린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커다란 자부심과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기업 공연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물론 저희는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확산시키고 넓히려면 이 사람들이 서비스와 경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약간 좀 마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창작과 관람 공연과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한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에 답변을 드릴 때는 그런 교육에 대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다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 다 틀리다라는 게 얘기가 될까봐. 현장에 생생한 얘기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입사원 퍼포먼스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매년 여름이랑 겨울에 올해도 이번 시즌에도 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 한 30명에서 100, 많게는 300명까지도 되고요. 저희가 한 5일 정도 야간에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을 올려요. 근데 교육 담당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회사의 핵심 가치, 경영 이념들을 많이 얻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4년 반 동안 여러 사례를 가지고 교육을 해본 결과 저희가 교육을 하면은 마지막에 정말 전문적인 조명이랑 무대,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진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300명의 인원이 다 하나의 공연 안에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감, 자부심, 자존감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기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 아니면은 노화 방지 그리고 재소자 교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저희가 주로 HRD 쪽으로만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신입사원들이 입사 면접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베트남 사파에 배낭여행을 갔다 왔어요. 거기 사파의 소수민족 아이들이 기념품을 판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연 예술을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공연 예술인들이 이런 사회공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연 예술인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공연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사회공헌 그리고 공연 예술의 대중화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 지원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가능성, 전망에 대한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하영 교수님께 지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선하영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1년도 전년도 기업창의학습 지원 일환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간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밋빛 인생 뮤지컬의 연출자로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참여했던 간호사 조직원들의 성과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방송연예학과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문화기획 컬처 추리의 대표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밋빛 인생은 저희가 만든 뮤지컬인데요.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만들어졌냐. 저는 연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때 연기 연출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3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다 아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암에 걸리신 분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병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공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작됐는데 워낙 시작한 저희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뮤지컬을 아주 잘 만드는 연출가 그리고 기획하는 친구 그렇게 그냥 시작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음에 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 이야기로 그래? 그럼 간호사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작가가 붙어서 이야기를 만들고 전문 배우들 3명이 투입되고 그래서 25분짜리 뮤지컬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반응이 겸손은 힘들어. 그래서 폭발적 반응을 얻어서 마구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또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 10명과 함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만드는 저희 공연하는 연극배우, 연출가, 또 기획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무대에 서신 분들도 그리고 돈을 댄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저희들의 작품이고 아르콤이 도와주셨고요. 그 이후로 소문이 잘 나서 이제 강원랜드하고도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인천시에서 거의 1억이 되는 돈을 저희한테 투자했어요. 그래서 인천 시민 100명을 무대에 한꺼번에 세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 50명이 턴테이블을 쫙 타고 도는 첫 장면에서 모두 굉장히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예술 교육이라든가 또는 티칭 교육이 또 다른 형태로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저는 이제 그냥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일단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또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연기가 필요한 사람은 연기 교육의 최고 목표는 연예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를 만드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연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연극은 굉장히 많은 곳에 필요한데 우리의 교육 실정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연예인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학교에 가면요 배출해야 되고 멋있는 예술을 해야 돼 예술 전당에서 예술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교육이 예술 교육이 많이 인식을 넓혀준다면 연극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 같고요. 기업은 특별히 어떤 교육, 치료 혹은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연기와 연극, 공연, 예술 속에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치료, 치유, 의식, 재의, 그리고 공동체 이미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뭘 더 부과하지 않아도 그것만 잘 해낸다면 원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서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능성을 더 두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들으니까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경영대학 정대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토론의 주제가 예술 기반 경영의 전망인데요. 그 예술 기반이라는 개념 어떤 것이 좀 낯섭니다. 그것에 대한 경영학자로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 아마 들어보신 것이 이제 예술 경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술 기반자가 들어가는 중간에 기반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사실은 잘 안 들으셨을 거고 두 개가 차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술이랑 경영이랑 합쳐져 있다 보니까 예술은 왠지 돈 버는 것 같지 않고 경영은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두 개는 좀 뭔가 모순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예술 기반 경영이라는 거는 예술을 경영적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어떤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마케팅이든 생산이든 아니면 무슨 조직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유일하게 못 쓰는 것이 예술이에요. 경영학에서는 과학도 쓰고요, 심리학도 쓰고 뭐 철학도 다 갖다 쓰거든요. 모든 학문을 다 흡수해서 지금 인문학에 남아있는 과가 경영학과밖에 없잖아요. 다른 모든 학과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경영학이 그 모든 학문들의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과거의 예술 경영이라는 거는 예술 조직에서 경영학을 쓰자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예술 기반 경영이라는 거는 기업이나 혹은 경영 활동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한계를 넘어서서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 경영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경영학이거든요. 따라서 그 두 개가 섞여도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효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888인데요. 원칙이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잔다. 근데 8시간 일할 때는 좌뇌를 쓰고요. 8시간 놀 때는 우뇌를 쓰고요. 그럼 잘 때는 뭐 하냐? 뇌는 안 논다는 거 아시잖아요. 놀 때에는 좌뇌와 우뇌를 섞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는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놀지 않으면은 우뇌가 개발이 안 되고, 좌뇌를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좌뇌가 개발이 안 되고, 자지 않으면 좌뇌와 우뇌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필요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좌뇌하고 우뇌가 떨어져서 기업은 좌뇌만 쓰고 보통 예술은 우뇌만 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예술 쪽에서도 좌뇌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우뇌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 잠을 자는 과정이 이제 예술 기반 경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섞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예술 기반 경영이라는 게 그 좌뇌와 우뇌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그 두 개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현재 사회 책임 경영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대다수 인정할 만한 패러다임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예술 기반 경영 또한 그런 패러다임으로의 어떤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지금 이제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우리가 뭔가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더 만드는데 더 치열하게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벌써 예술에서는 몇천 년간, 몇만 년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쓰지 못했던 이유는 쓸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에 있어서.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면 당연히 기업들은 이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안 합니다. 기업들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노력들을 굉장히 덜 해요.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따라서 이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예술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인들이 경영학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기업에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 분야는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경영학에 대한 정말 새로운 흐름까지 잘 들었고요. 그 예술계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특별 강연으로도 모시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정해진 시간을 압축적으로 저희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후에 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자리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시면서 2011년 사업부터 2012년도의 사업까지 그 방향과 흐름을 통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어떤 이해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적인 노력이 또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린나이 코리아의 피날레 연주를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오늘의 오픈 포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 린나이 코리아의 그 빨간색 넥타이가, 파란색 넥타이가 보이시죠? 저 파란색 넥타이에 맞춰서 저희가 다 지금 행사를 파란색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린나이 코리아 그 팝스 오케스트라 공연에 갔더니 지휘자님이 최돈영 지휘자님인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파란 색깔이 뭐라고 하냐면 그 린나이 가스레인지의 색깔이 파란 색깔 나올 때 제일 건강한 그런 빛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팝스 오케스트라의 목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예술가 입에서 기업 홍보를 그렇게 잘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 색깔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파란 색깔, 저도 파란 색깔 넥타이 오늘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악 들으시고 가시는 길도 건강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본 강연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와 어떤 사업의 향후 전개 과정은요, 앞으로 아르콘 웹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